일본이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거대한 도요타, 항상 한국을 업계 이선으로 취급하던 그 기업이 이번에는 스스로 한국 외교부에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성이 아니면 도요타가 멈춘다. 이 한 문장이 압축된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만 TSMC의 28나노 차량용 반도체 라인이 화재로 무너지는 순간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산소 공급이 끊긴 것처럼 즉시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불이 난 시점부터 겨우 96시간 만에 수원이 평택 두 공장의 전체 28나노 라인을 전면 가동해 일본의 긴급 수요를 흡수해버린 겁니다. 이런 적응 속도, 이런 전환 능력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빨랐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한국이 지난 10년간 준비해온 위기 대응 인프라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은 TSMC 하나에 의존하느라 사고 한 번에 국가 산업이 멈추는 리스크 구조를 스스로 만들었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삼성, SK, DB하이텍, LG이노텍까지 다양하게 분산된 라인 덕분에 어떤 충격이 와도 금방 대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전략을 무시하며 한국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은 그 따라오던 한국이 그들을 구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일본이 삼성에 요청한 칩 단가는 기존 공급가의 2배입니다. 2배예요. 보통 국가 자존심을 생각하면 이런 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일본은 아무 조건 없이 승인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는 선택지가 없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만약 2주만 공급이 늦어졌다면 도요타는 하루 평균 8,000대 생산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하루 최대 1,200억 원의 손실로 직결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에 의존한다는 굴욕을 감수하더라도 공장을 멈출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칩 주도권을 외교 카드로 활용할 타이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안을 국가 전략 산업 문제로 규정하고 산업부에 일본의 요청을 한국의 기술력, 정치적 지위 강화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96시간 만에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국가적 무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제조 경쟁력도 기술 자립도도 사고 한 번에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일본이 더 당황했던 건 중국의 태도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공식 논평조차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는 중국에게도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시아 반도체 중심은 대만이었고 일본은 그 대만에 의존해왔죠. 그런데 이번 화재로 중심이 서울로 이동하는 그림이 드러나자 중국은 한국의 위상 강화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미국 또한 즉시 상황을 분석했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이제 차량용 칩은 삼성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왜 20년 동안 차량용 칩을 자국에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TSMC 한 곳에만 의존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취해 위기 대비라는 개념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위기 속에서 자라온 국민 경제라 작은 충격도 체계적으로 대비해왔습니다. 이제는 숫자로 말할 때입니다. 이번 TSMC 화재로 인해 일본이 실제로 잃어버린 차량용 반도체 생산 비율은 무려 41%. 이 수치는 단순한 부품 부족이 아니라 사실상 산업의 신경망 절단을 의미합니다. 28나노급 칩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센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그중 일본 자동차 업계가 TSMC에 의존하던 비율이 전체의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이 한순간에 불타버리자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했고 결국 서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생산 불가, 유럽은 병목 상태,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 남은 건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이 상황을 자동차 반도체 산업 역사상 가장 빠른 권력 이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공급망의 중심이 대만에서 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량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칩 하나가 늦어지면 수천억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곳이 곧 가장 강력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죠. 삼성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LG 이노텍 등 한국 반도체 생태계는 즉각적으로 협업 구조를 가동했고, 이 속도는 일본이나 미국조차 흉내도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포드와 독일 BMW도 삼성에 긴급 요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는 TSMC가 퍼스트 초이스였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이프티 네트로서의 삼성 가치가 세계적으로 급상승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은 이번에 칩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받긴 받았습니다. 다만 그 칩이 한국산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가격이 이전보다 2배라는 현실, 이 모든 걸 일본은 침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존심을 넘어서 이제는 기술 자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일본은 정말 기술 자립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자립할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도요타, 혼다, 닛산 모두 기술 내재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칩을 외주에 의존해왔고, 정부는 자체 칩 공장 설립 예산을 줄이며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논리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41% 붕괴입니다. 기술 독립이 아니라 기술 망각 상태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의 미래다라는 기조 아래 수십조 원을 투자하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본이 자국 생산을 방치하는 동안 한국은 글로벌 칩 허브가 되겠다는 전략을 실현한 겁니다. 그 결과 전 세계 28나노 차량용 칩 수요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서울과 평택에서 나가게 된 겁니다. 이런 구조는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인력, 파트너, 신뢰까지 포함된 종합적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발버둥 쳐봤자 늦었습니다. 신규 팹 건설하려면 최소 3년, 인력 양성은 5년 이상 걸립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검증된 라인, 훈련된 인력, 글로벌 고객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삼성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오히려 고객사들은 한국에 더 많은 생산을 요청하고 있고, 일부 유럽 기업은 아예 RD 센터를 서울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탁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이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도 기술 자립 환상이 깨졌다는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한국의 칩을 구걸하는 시대가 올 줄은 몰랐다는 사설이 실렸고,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얕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반응이 오히려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차량용까지 다 영역을 확장했고, 일본은 여전히 1990년대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건은 단순한 반도체 공장 화재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산업 패권 교체입니다. 대만 신주시의 TSMC 제15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확히 28나노 차량용 반도체 생산 라인을 불태웠습니다. 단 12분 만에 정전이 발생했고 방진 설비가 무력화되었으며 이후 온도 상승으로 청정실 전체가 기능을 잃었습니다. 이 라인은 도요타, 혼다, 닛산 전용 라인이었고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심장과도 같았죠. 그런데 그 심장이 타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 화재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일본의 계획 부재였습니다. 도요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이런 핵심 부품을 하나의 외부 공장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기술 대국이다 라고 외쳐왔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건 기술력 이전에 전략적 사고 자체가 부재했다는 겁니다. 왜 단 하나의 불로 전체 산업이 멈춰야 합니까? 백업도 없고 대체 조달망도 없고
자국 내 생산 역량도 사실상 0이라는 현실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삼성은 불이 난 지 96시간 만에 즉시 투입에 들어갔고 7일 안에 안정화된 칩을 생산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이건 40년 동안 누적된 준비, 투자, 인재, 기술, 그리고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일본은 1980,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지만 그 영광을 기억하며 멈췄고 한국은 그때부터 쉼없이 추격하며 2020년대를 기점으로 완전히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TSMC 화재는 그 세대 교체를 전 세계가 목격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은 아직도 예외적인 사고라고 축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니케이 신문조차 이번 사태 이후 반도체 전쟁의 시대, 한국과 격차 벌어져라는 기사를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보고서에는 도요타는 삼성의 생산 캘린더를 기준으로 출고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의 작업 일정에 맞춰 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요타는 향후 6개월간 28나노 칩의 80% 이상을 한국에서 조달받아야 하며 혼다와 닛산도 이미 삼성이 SK의 샘플 요청을 완료했습니다. 이 말은 향후 1년간 일본 자동차 3사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 부품을 타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초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납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쥐고 흔드는 위치에 올랐고, 이는 기술 주도권뿐만 아니라 산업 외교 측면에서도 엄청난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사태를 단순한 공급 위기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 전략의 전환점으로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본이 이번 사태를 통해 느꼈을 교훈은 단 하나일 겁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된다. 아무리 고개를 들고 자존심을 말해도 현실은 냉정합니다. 도요타가 처음으로 삼성과 직접 협상에 나섰고 이중 공급망 구축을 요구했지만 삼성은 단호하게 일괄 공급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기술적으로만 앞선 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도 완전히 주도권을 쥔 겁니다. 도요타가 멈췄습니다. 그것도 부분 중단이 아니라 아예 심장부가 마비됐습니다. 아이치현 도요타 본사 공장, 규슈 미야타 공장, 히로시마 생산 라인 등 일본 전역의 주요 생산 거점 5곳이 일제히 정지되었습니다. 생산 중단된 차종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프리우스, RAV4, 크라운, 야리스, 랜드크루저. 이들 모두는 도요타의 수출 주력 모델로 한 대만 멈춰도 하루 수천 대의 납품 차질이 발생하는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이 5모델이 동시에 멈췄다는 건 단순한 칩 부족이 아니라 사실상 산업 정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단 7일. 불이 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도요타는 생산 차질로 11만 대 이상을 놓쳤고, 이로 인해 추산되는 직접 피해액이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일본 언론이 숨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도요타는 보궐력의 상징이라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칩 하나 없다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도요타조차 이 정도면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제조 정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도요타는 그동안 재고 최소화 철학으로 유명했습니다. 부품을 쌓아두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조달해 쓰는 방식. 이것이 평시에는 비용 효율적일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목줄을 외부에 맡긴 셈이 되는 겁니다. 차량용 칩 하나가 부족해지자 전체 생산이 멈춘다는 건 결국 시스템 자체가 너무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방증이죠. 하지만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요타는 왜 백업 공급망을 만들어두지 않았을까요?
왜 삼성이나 SK와 사전에 협약이라도 맺지 않았을까요? 이미 삼성은 2023년부터 차량용 반도체 양산 능력을 공개적으로 확장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도 자동차 반도체 융합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까지 건드리겠냐는 식의 오만한 시선이 있었죠. 그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일본 내부의 투자 흐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요타는 전기차 전환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낀 겁니다. 그 결과 일본은행과 도요타 파이낸셜은 긴급히 투자 계획을 재조정했고 기존의 전기차 RD 자금 일부를 칩 확보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구조적인 패닉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사태가 일본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요타는 연간 9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며 전 세계에 차량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생산이 멈추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도요타 공장을 기다리는 글로벌 공급망도 함께 마비됩니다. 일본의 위기는 곧 세계의 위기로 전이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각국 기업들이 도요타를 기다리기보다는 삼성, SK로 직접 연락해 칩 수급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중심의 산업순환이 한국 중심으로 갈아타는 장면이 현실화된 겁니다. 도요타의 주력 5개 라인이 멈춘 건 단순한 기업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기술 선진국이라는 환상,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자부심, 한국은 조립만 한다는 편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4조 3천억 원의 손실과 세계 시장 내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요타는 멈췄지만 진짜 멈춘 건 일본이 선도한다는 신화 자체였습니다. 도요타가 멈춘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이번엔 닛산, 혼다, 스바루가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각각 따로 대응할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일본 자동차 산업이 생각보다 훨씬 더 한 줄짜리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닛산은 후쿠오카와 이바라키 두 공장을 정지시켰고 혼다는 사이타마의 사요 공장과 토치기 엔진 라인을 멈췄습니다. 스바루는 군마 본사 공장 전체를 10일간 셧다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유는 동일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칩을 못 받으면 생산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뒤늦게 한국에 손을 뻗었지만 삼성과 SK는 이미 도요타 물량을 우선으로 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닛산, 혼다, 스바루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이 일부러 밀어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산 능력 한계로 인해 수요를 다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은 한국이 협력을 외면했다고 원망조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자기 반성이 없는 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닛산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후쿠오카 공장 전 인력 3,500명에게 무급 휴직을 통보했습니다. 혼다 역시 토치기 공장의 근로자 1,800명에게 최소 2주간의 무급 대기를 요구했고 스바루는 생산 재개일 미정이라는 통보를 전체 협력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전후 일본 산업사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무급 휴직이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결국 반도체 한 조각이 수만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사태가 외부 충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본 스스로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일까요? 이미 2018년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왔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 업계는 과거의 신화에만 기대고 있었고 공급 다변화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 탓을 하는 건 무책임이 극치입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산업 혼란이 아니라 일본 제조업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완성차 업체들은 닛산, 혼다, 스바루와의 계약 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차라리 현대차와 기술 제휴를 논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오사카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소 부품업체의 42%가 한국 또는 대만 기업과의 직접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일본 내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한편 서울의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삼성과 SK는 긴급 생산 라인 증설에 돌입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용 반도체를 우선 수출 항목으로 지정하며 모든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일부 국내 업체들은 일본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객사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이기심이 아니라 국가 전략입니다. 한국이 드디어 을이 아니라 갑이 된 겁니다. 닛산과 혼다, 스바루의 집단 정지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 붕괴의 시작일 뿐입니다. 일본의 차량 제조업은 지난 50년간 정밀한 부품 관리와 공급 안정성으로 명성을 쌓아왔지만 그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서울이 대신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일본은 단지 칩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일본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6월 18일 심야 0시 35분 도쿄 총리관저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그리고 도요타, 혼다, 닛산 고위 경영진들을 긴급히 소집했고 일본 제조업의 위기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모든 피해가 벌어진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미리 구축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미 삼성은 2년 전부터 일본 자동차 업계를 향해 이중 공급망 구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23년 도쿄 전자산업박람회에서는 삼성 부사장이 직접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일본 업체들은 웃으며 우리는 TSMC와 충분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오만이 지금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회의석상에서 누군가는 삼성이 너무 독점적으로 굴고 있다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이건 반성이라기보다 피해자의식입니다. 회의 직후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차량용 반도체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한국이나 삼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까지 일제히 한국 무시가 자초한 자멸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특히 한 칼럼에서는 한국은 기술적 경쟁자일 뿐 아니라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의 일본 산업 정책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일본 내부 정보기관에서 흘러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경제산업성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4년 삼성과의 협력 제안이 2차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차량용 칩 전용 생산 설비의 공동투자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를 기술 유출 우려라는 명목으로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기술 유출을 막으려다 기술 공급 자체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전략적 오판이 이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의 이후 일본 중앙은행은 도요타의 수출 감소를 이유로 GDP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그 여파로 도쿄증권거래소는 개장과 동시에 자동차주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서울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국산업부는 수출 제한이 아닌 선택적 수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한국은 이제 칩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국가가 된 겁니다. 이건 실물 권력이 서울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술 자립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조차
이게 과연 대응인가 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총리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에 7% 하락했습니다. 그 반면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는 인류 전체의 책임이지만 주도권은 준비된 나라가 쥐게 되어 있다고 밝혀 일본과의 격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반도체 부족이 공장만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입니다. 요코하마항, 나고야항, 오사카항. 일본 자동차 수출의 90% 이상이 이 세 항만을 통해 나가는데 현재 이곳들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말 그대로 수출 마비입니다. 칩이 없으니 생산은 멈췄고 그 여파로 항만에 대기 중인 완성 차량들이 무더기로 쌓이고 있습니다. 요코하마항에는 일주일 사이 1만 3천 대 이상이 출항하지 못하고 주차장에 방치됐고 나고야는 차량 적재구역 포화로 인해 일시 폐쇄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물류 병목이 아니라 칩 없는 반쪽짜리 차량들이 항구에 대기 중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자식 조향 시스템, 자동 제동 장치, 하이브리드 제어 칩 등 필수 기능이 미완성된 채로 나온 차량들이 수천 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호주 수입사들은 이미 납품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고 몇몇 유럽 딜러는 납기 불이행 벌금을 일본 측에 청구할 것이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항만은 더 이상 수출 창구가 아니라 재고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한 나고야항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혼란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라며 칩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모든 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고야항은 배보다 차가 더 많습니다. 일부 차량은 선적 대기 중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아 배터리 손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들도 책임 소재 불명이라며 보상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실패가 아니라 일본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움직임은 전혀 다릅니다. 부산항과 평택항은 오히려 반대 상황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기아는 반도체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출고 일정이 정상화되었고 일부 항만은 일본 수입 대체 물량으로 인해 물동량이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딜러 관계자는 일본 제품이 빠졌으니 이제 현대차를 밀어야 한다 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이 아닌 국가 브랜드의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급히 수출 항만 비상계획을 수립했지만 칩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항만을 비워도 무용지물입니다.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항구는 막히고 계약은 깨지고 평판은 무너집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이 중요한 기술을 끝까지 자국화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차량용, 산업용, 통신용까지 모든 영역을 단계별로 자립하며 세계 시장을 향해 투자와 협력을 병행해왔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자신들의 과거 위상에 기대어 안이하게 대응했고 지금 이 혼란은 그러한 무관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일본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을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한국과의 협력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 일본 정치권과 기업은 우리도 칩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누가 줄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 답은 단 하나. 서울입니다. 항구에 쌓인 수천 대의 고철 덩어리 앞에서 일본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산업을 살릴 것인가? 그 대답은 이미 도쿄 항만의 침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은 도요타를 살려야 하지만 도요타가 의존해야 할 반도체는 이제 한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일본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의 생산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전례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워싱턴은 도요타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서울과의 직접 협의에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 고위 임원들이
이미 미국 측과 3차례 이상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본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자국 기업 문제를 논의하면서 정작 일본 정부는 끼워주지 않는다는 건 기술 주도권뿐만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지금 삼성을 협력 파트너가 아닌 전략 자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닌 외교와 안보의 축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미국 내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회자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의 선택입니다. 도요타를 위해 일본 정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인지 아니면 삼성과 손을 잡고 직접 해결할 것인지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만 남은 셈이죠. 최근 들어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차라리 삼성과 협력해 생산을 미국 내로 유치하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완전한 배제를 뜻하며 동시에 한국의 독점적 지위를 국제무대로 끌어올리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보는 구도는 아닙니다. 미국이 도요타를 구하고 싶다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삼성은 미국 텍사스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이고 SK 역시 조지아주에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설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칩을 둘러싼 전략축으로 서게 되었고 이는 한국 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외교적 기회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이 한국에 끌려가고 있다는 식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냉정히 말해 지금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도요타를 살릴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이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삼성뿐입니다. 미국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는 일본의 체면을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한미 간의 반도체 대화가 활발해질수록 일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에 일본은 전략적 판단을 그르쳤고 한국은 그 빈자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워싱턴이 서울과 직거래를 선택한 그 순간 일본은 스스로 외곽으로 밀려난 겁니다. 도요타의 공장이 멈춘 건 단순한 산업 재난이 아니라 외교와 기술을 동시에 잃은 국가의 자화상이 된 셈입니다.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밀려나고 한국의 삼성이 글로벌 빅3로 올라선다는 것을. 그런데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과 14일. 단 2주 만에 삼성전자는 프랑스, 독일,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17건 이상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기존의 메모리 중심 기업에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핵심 주자로 도약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전통적 강자였던 일본 르네사스와 독일 인피니언을 제치고 생산량 기준 세계 3대 차량용 칩 제조국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꿰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르네사스는 여전히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 속도, 유연성, 이기 대응력에서 완전히 밀렸고 TSMC의 외주를 맡긴 일본계 업체들도 이번 화재 이후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직접 생산, 품질 관리, 긴급 대응까지 3박자를 갖춘 완성형 구조입니다. 이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왜 줄줄이 서울로 몰려왔는지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안정성과 신뢰성. 지금 그걸 줄 수 있는 국가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17건의 계약은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라 기술 공동 개발, AI 기반 전장 칩 협력까지 포함된 장기적 파트너십 형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납품처를 넘어서 기술 동맹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전장 전문 설계 조직을 신설했고 SK하이닉스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전용 공정 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DB하이텍, 텔레칩스, 한미반도체 등 중견 업체들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K반도체 차량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도쿄 증시에서는 르네사스 주가가 10일 만에 17% 하락했고
일본 경제신문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설까지 실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요타조차도 차량 반도체 내재화 정책을 중단하고 오히려 삼성과의 장기 계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입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걸 일본 재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일본이 다시 따라올 수 있을까? 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 지금과 같은 기술 투자, 지금과 같은 국제 협력 구조를 보면 일본은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추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일본의 산업 구조는 보수적이고 전환이 느린 반면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전략을 빠르게 수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빅3에 들어가고 일본이 밀려난 결정적 차이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위상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 기업들이 한국과 기술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 포럼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전략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 제조업 국력화 선언 이후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분야의 삼각구도가 더욱 정밀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기술, 신뢰, 속도, 구조, 모든 면에서 한국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상상 이상으로 빨리, 그리고 완전히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지도에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독점하던 차량용 칩의 왕좌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넘어갔고 그 자리에 당당히 앉은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곳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설비 화재로 보였던 TSMC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라인 사고가 사실은 조직적인 은폐와 연결되어 있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겁니다. 대만 현지 매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5일 새벽 2시 17분 화재 감지 센서가 최초로 경고를 보냈지만 방재센터는 경고를 무시한 채 14분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온도는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 사이 정전과 가스 누출이 동시에 발생해 방진시설 전체가 무력화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TSMC는 이 사고가 발생한 뒤 36시간 동안 어떤 외부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일반 정비 일정이라는 명목으로 공장을 셧다운했습니다. 즉, 반도체 공급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은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은폐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정황입니다. 도요타와 혼다 등 주요 고객사들이 불과 사흘 전까지도 TSMC로부터 납품 일정에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들이 대만 측과 긴급 조율 회의를 벌였다는 메모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화재 사실이 알려지면 일본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정보 통제를 유지하자는 논의가 오갔다는 기록은 사실상 일본 정부와 TSMC가 공조 은폐를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은폐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출고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국제계약 위반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독일, 호주의 자동차 유통기업들은 일본이 진실을 숨긴 채 납기를 속였다며 위약금 요구를 공식화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 딜러들은 도요타와의 계약 자체를 파기하고 현대차와 계약을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건 단지 산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신뢰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삼성은 화재 발생 소식을 듣자마자 내부 비상체계를 발동했고 이틀 만에 생산 라인 재조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 정부도 산업부, 과기정통부, 외교부가 동시에 협의에 착수했고 해외 고객사들에게 한국은 생산에 이상 없다는 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빠르고 투명한 대응이 바로 한국을 신뢰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이유입니다.
반도체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거래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들은 이 사태를 외부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몰고 가려 하지만 이미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내부 보안 점검이 4개월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급 대응 인력은 대체 인원으로 교체된 상태였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한 구조 위에 거대한 산업을 세워놓았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 틈을 한국이 치밀하게 파고들었고 지금 그 결과를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두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은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자만,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과 정밀공학을 갖고 있다고 믿어왔고, 반도체 기초 기술은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TSMC가 있으니 굳이 생산 라인을 세울 이유가 없다고 여겼고, 협력국도 줄 세우면 된다고 착각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준 건 일본의 기술 자립이라는 것은 그저 공허한 신화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특히 28나노 이하급은 자국 내 생산 비중이 8%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외주, 특히 대만 TSMC에 의존해왔고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외부에 맡기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칩의 수요 예측과 재고 시스템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외주 공화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도요타는 기술 내재화, 부품 자급률을 강점으로 내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두뇌라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서조차 자립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더 황당한 건 삼성전자가 이미 2022년부터 일본 기업들에게 공동개발 및 공급 안정화 협의를 제안했음에도 그들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하청, 우리는 본사. 이 수직적 인식은 결국 일본을 스스로 고립시킨 원인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도 상황을 외면해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생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매년 줄어들었고 국내 반도체 기술 인력 양성 예산도 5년 연속 삭감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요구한 산업단지 확장도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연되었고 반도체 장비 수입 관세조차 유지돼 민간의 투자 유인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함께 늪으로 빠져든 겁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 기업이 한몸처럼 움직이며 이기에 대응했고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구조적 실패는 이제 외부에서도 뚜렷이 보입니다.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르네사스, 도시바, 소니 등 일본 업체들과의 장기 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삼성이 SK와 기술 협약을 체결해 전면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독일, 스웨덴, 체코 등은 차량용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서울에 세우는 계획까지 검토 중입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기술 강국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다시 도전하면 된다, 국산화를 서두르자고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시간과 인재, 그리고 생태계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이를 하나하나 쌓아 올렸고 지금은 위기에 대응할 전 국가적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반면 일본은 시스템도, 속도도, 사람도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사태는 일본의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부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대비하지 않았고 한국을 낮춰보며 스스로를 높였던 그 교만은 결국 산업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기술 자립을 말할 때 한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기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다음 위기는 더 빨리, 더 잔인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도요타의 생산 중단, 항만 대란, 그리고 차량용 칩 공급권 완전 상실 이후 일본이 결국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한국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미국 인텔과 유럽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새로운 공급망 협상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한국 5회 전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동개발과 설비 투자 명목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삼성 중심의 동부가 공급 체계에서 탈출하겠다는 시도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인텔은 일본의 요청을 받은 이후 구체적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채 답변을 유보했고, 독일의 인피니언은 이미 공급 능력이 포화 상태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프랑스, 체코,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도리어 우리는 현재 한국 기업들과 협력 확대를 논의 중이므로 일본과의 중복 협의는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입니다. 일본의 시도는 철저히 외면당한 겁니다. 그 배경은 간단합니다. 세계는 이제 누가 기술이 있느냐보다 누가 당장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를 중요시합니다. 지금 그 능력을 가진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이미 삼성과의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일본이 뒤늦게 다른 파트너를 찾겠다는 건 이미 출발한 기차에 뒤늦게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타이밍은 지나갔고 신뢰도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부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공급 집중은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이 반복되며 자국 중심 회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구조, 기술 속도, 행정력, 인재 양성 체계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이미 1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자존심을 내세운다 해도 현재 시점에서 그걸 지탱할 기반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한국 패싱 협상 시도는 일본 내 기업들조차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요타, 닛산, 혼다 모두 내부적으로는 결국 다시 삼성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요타는 이미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에 기술협의 전담팀을 상주시켰고, 혼다는 SK와 공급 논의를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우회 외교를 추진하니 민간과 공공의 전략이 완전히 엇갈려 버린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더 이상 이런 움직임에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삼성과 SK, LG는 선별적 공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전략적 파트너 우선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뢰를 쌓아온 국가에 먼저 공급하고 위기 때 외면하거나 늦게 움직인 국가에는 대기표를 준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그 대기줄 가장 뒤에 서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일본의 반격은 너무 늦었고 방향도 틀렸으며 세계는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유럽도 심지어 미국까지도 지금은 한국 중심 구조에 맞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문제는 그 틀 바깥에 자신들을 받아줄 시장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뒤따라오는 국가가 아니라 반도체 질서의 중심에서 누구와 함께 갈지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명단에서 빠진 첫 번째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태는 단순히 차량 생산 정지 수준을 넘어서 미래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전기차 프로젝트들, 그 중에서도 소니 혼다 연합이 내세운 차세대 스마트 전기차 브랜드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원래 2026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했던 첫 번째 모델이 7월 들어 무기한 연기로 전환되었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개발 인력 절반이 프로젝트에서 철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기술적 정비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반도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칩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니 혼다 프로젝트는 차량 내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초고속 반응형 센서, 전기 배터리 제어 시스템 등에서 삼성, SK가 공급하던 칩셋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 사태 이후 한국은 전략적 우선순위 정책을 도입해 기존 협력 관계가 없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급을 제한했고, 소니 혼다 연합은 그 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칩 없이 껍데기 전기차만 남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차원의 위기를 넘어 일본 전체가 미래차 패권에서 완전히 탈락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출고 대기 기간을 단축하면서 유럽과 미국 수출을 확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독일 언론에서는 도요타 대신 현대가 일본을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한국산 차량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칩 없이는 어떤 자율주행도 어떤 스마트 인터페이스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 산업계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자사 내부 전기차 전환 로드맵을 1년 이상 지연시켰고, 혼다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율을 6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불확실로 조정했습니다. 심지어 소니는 다시 자동차 사업 자체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회의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지 부품 하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없이는 일본이 미래 산업의 한 축도 지탱할 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더 문제는 이 상태가 단기간에 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는 개발부터 생산까지 최소 3-5년이 걸리며 이미 삼성은 글로벌 수요로 일정이 꽉 찬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는 이제 안보의 문제이며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뒤늦게 손을 내미는 국가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그 기준에서 완전히 탈락한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은 여전히 낡은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추진, 긴급 예산 확대, 국민기술 부활 같은 말들이 반복되지만 정작 기술 인력은 부족하고 장비는 외국산, 핵심 IP는 이미 글로벌 경쟁자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태계는 돈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파트너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신뢰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그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니 혼다 프로젝트의 무산은 단지 한 번의 사업 실패가 아니라 일본이 전기차 시대의 문턱에서 스스로 미끄러져 내려간 사건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문장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그 진실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 지금 거대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재계, 학계, 언론까지 각자의 책임을 미루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론이 집중된 곳은 단연 경제산업성과 도요타 본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이미 10년 전 삼성과 손잡았어야 했다. 실제로 2013년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공동 개발을 위해 일본 3대 자동차 업체의 협력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명분은 기술 유출 우려였지만 본질은 한국을 기술 하위국으로 여긴 오만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일본 산업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 오만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끝까지 무시했고, 심지어 언론에서는 삼성은 단순 조립 공장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립 공장이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 배우지 않으면 남는 것은 폐업뿐이라며 절망감을 드러냈고, 심지어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이대로 가면 삼성은 도요타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의 젊은 기술 인재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개월간 삼성, SK, 현대모비스 등 한국 기업의 일본인 채용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일본 출신 엔지니어가 서울, 평택, 이천으로 이직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인재가 일본으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인재의 흐름마저 한국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정부의 무능도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립형 반도체 전략을 다시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일정, 기술 인프라 계획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회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도대체 왜 과거 삼성과의 제안을 무시했는가, 왜 대만에만 의존했는가를 거세게 추궁했고, 일부 집권당 인사들조차 늦었다. 이제는 줄을 서야 할 판이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닌 현실의 자각입니다. 민간에서는 아예 공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시바 반도체 부문 전 고위 임원은 NHK 인터뷰에서 우리는 2010년대 초반 삼성의 성장 궤도를 정확히 보았지만 이를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그게 지금의 결과라고 실토했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을 깎아내리며 내부의 기회를 스스로 폐기한 셈입니다. 그 책임은 이제 누가 지든 간에 결과만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제 일본이 삼성의 손을 내밀어도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이미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과 전방위 협력을 구축해 칩 생산 일정을 수년치 선점해버렸고, 한국 정부 역시 공급은 전략 파트너에게 먼저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단지 과거를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일본 내부의 이 분열은 한 가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기술과 산업은 자존심이 아닌 선택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기회는 최소 2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무시했고, 모두 거절했고, 모두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스스로 만든 폐허 위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바라보며 묻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왜 그때 삼성의 손을 뿌리쳤던가? 그 질문은 이제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급망의 충격이 아니라 세계 산업 권력의 중심이 완전히 서울로 이동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도요타의 공장 정지, 닛산이 혼다의 스바루의 생산 중단, 소니 혼다 전기차 프로젝트의 붕괴, 그리고 르네사스의 도시바의 후지스의 시장 신뢰 상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일본의 50년 제조 패권이 한순간에 꺾였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난 반도체 기술력과 대응 속도였습니다. 그 흐름은 이미 수치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수주 잔고가 불과 한 달 만에 3배로 늘었고, SK하이닉스는 신규 패키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천과 청주에서 신규 설비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DB하이텍, LX세미콘, 텔레칩스 같은 중견 기업들까지 유럽, 인도, 동남아 수출 협약을 체결하며 2차 확장기에 돌입했습니다. 산업 전반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는 더 이상 도쿄도 타이베이도 아닌 서울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까? 더 주목할 것은 정치 외교적 위상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제2의 산업독립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반도체의 배터리 방위 산업을 삼각축으로 하는 국가 전략 산업체계 재편을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베트남, 폴란드 등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방한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칩 기술 공유도 새로운 중동 협력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이 칩을 잘 만든다는 수준을 넘어 반도체를 매개로 새로운 외교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복구를 논하지만 무엇을 복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기술은 외주에 빼앗겼고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동맹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한국과의 직접 조율에 더 의존하고 있고 유럽 또한 전략적 협력 대상을 삼성으로 옮겼습니다.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자립이라는 단어만 되뇌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새로운 중심을 결정했지만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지도를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이 구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기차의 자율주행차의 스마트 모빌리티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칩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선 대한민국뿐입니다. 도요타가 멈추는 순간 미국의 공급망도 흔들리고 혼다가 멈추면 유럽의 친환경차 정책도 휘청입니다. 그 연결고리 하나하나가 모두 서울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10년을 지배할 키워드가 칩이 아니라 서울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반도체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주도권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한국은 기술, 속도, 신뢰, 구조, 협력, 대응 모든 면에서 세계 산업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며 줄을 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시작된 이 대전환은 곧 세계 경제와 외교의 질서까지 뒤바꾸고 있습니다.